네, 2024년 6월 1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겸임교수를 하고 계시는 정창권 박사입니다. 위기관리가 전공이고요. 과거 군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안보 문제를 논의했었는데 북한 오물풍선 대책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게 이게 전쟁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간첩이나 무슨 북한군 인민군이 들어와서 대간첩 작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물풍선이 넘어왔는데 우리가 북한 간첩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하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통합방위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우리 민방위라는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민방위하고 통합방위를 구별을 못 합니다. 전쟁은 뭔지 압니다. 우선 통합방위하고 민방위부터 한번 뭐가 다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통합방위는 북한군이 실질적으로 침투를 해서 또는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해가지고 국민들이 이제 피해를 받을 거에 대비한 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전쟁 때도 통합방위를 하는 건가요? 전쟁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 전쟁 전에. 네. 그러면 북한에서 진돗개가 선포돼갖고 대간첩 작전한다고 그것도 통합방위죠. 그렇죠. 이제 민방위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비군사 작전이죠. 그래서 민간인 주도로 정부 지원하에 민간인들이 주도해서 나가는 자위 활동이거든요. 스스로를 자위.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뭐냐면 현재 민방위를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규정이 재난 사태하고 그다음에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선포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지금 전시 때도 민방위를 선포할 수 있고 전시 전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재난 사태 때 한다. 재난 그렇죠. 준하는 사태에 그렇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제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거는 통합방위 사태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통합방위든 민방위 사태든 선포 요건에 그게 포함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강도 분쟁에 대해서는 사실 통합방위는 일부 관련이 있지만 민방위는 관련이 없다. 그럼 지금 오물풍선이 날라오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통합방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민방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포 요건이 애매하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 법령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방위법의 기본법에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에 준하는이 있긴 하지만 예. 또는 재난 이것이 이제 규모에 따라서 민방위 사태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통합방위 같은 경우에는 적의 침투 규모에 따라서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안보 환경이 변화함과 동시에 북한의 대남 침투 전술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죠. 바뀌었죠. 얘는 물리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사이버라든지 이런 심리전이라든지 인지전이라든지 테러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네. 그거는 변화된 위기 유형에 맞게끔 법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금방 이해가 되나지. 북한이 굉장히 사이버전을 우리나라 포탈에 들어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게 민방위도 아니고 통합방위도 아니고 전시체제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북한은 지금 막 사이버 세계를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오물풍선을 띄우는데 우리는 죽기만 하고 지금 무대응으로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북 방송 트는 거 외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움직일까? 이게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법령이 미비한 거네요. 미비한 거죠. 북한의 작전 변화를 못 따라가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태가 났을 때 2010년도에 그 당시에도 이것을 통합방위를 선포해야 되는 거냐, 민방위를 사태를 선포해야 되냐. 그래서 관련 기관이 서로 책임 떠넘기다가 늦게 대응을. 그때 뭘 선포했습니까? 그때 이제 통합방위도 했고 민방위도 늦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럼 서로 안 하려고 떠넘긴 건가요?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도 그렇겠네. 지금 오물풍선 이런 같은 경우도 지금 명확하게 사태 선포 요건에 오물 이런 예를 들면 쟤는 이제 대남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런 전단을 뿌리는 행위도 이게 국민 안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현 정부에서도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그 집강 끝으로 해서 뭐 아주 응징을 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군사작전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건 좋아요. 좋아요. 그러나 국민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거는 어디도 보이지 아무 없죠. 보여요. 없죠. 아, 그게 문제네요. 네. 아, 그럼 우리 전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민방위 통합방위 그다음에 군사작전 어떤 걸로 대응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민방위 기본법과 그다음에 통합방위법을 그 법령의 이 사태 선포 요건을 그 북한 도발 위기 유형 그거에 맞게 물론 전부를 포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그 저강도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몇 개 해서 이런 것들은 이때는 통합방위 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아니면 그 지금 문제 법상으로 보면 통합방위 사태 때 민방위도 대원도 동원할 수 있고 또 민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 작전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포 요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늘 늦장돼요. 선포의 주체는 누군가요? 선포지 민방위는 이제 지자체장이 할 수 있죠. 그럼 지자체가 서울시장이 따라오고 경기도지사가 따로 합니까? 따로 할 수 있죠. 근데 같이 날라오는데 서울시는 재난 선포하고 저기는 선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해야죠. 그때 국가는 누가 주체가 되나요? 행안부 장관. 행안부 장관 해야죠. 그런 중앙 민방위 협의회를 의장이 누구냐면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주재에서 회의를 결과 정책을 결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럼 지금 이게 날라와서 저기 경상도 밀양까지 날아가고 예. 전라북도 부안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 전국에 떨어지는데 지금 뭐 어떻게 대응 주체가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총리실도 움직이지 않고. 모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통합방위는 그 협의회 중앙의장이 중앙통합방위 의장이 국무총리가 돼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국무총리라는 게 우리나라 국무총리는 물레방아 총리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만큼 그 권한을 위임해 주느냐에 따라서 실세 총리냐 아니냐가 구분될 정도로 그런 부분인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중앙통합방위 협의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회의 주제를 누가 하면 대통령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규와 다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상에도 외교안보 체계은 대통령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앙통합방위 협의회 의장을 대통령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우리나라 통수권이 예.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 이렇게 간다고 보는데요. 의장. 국무총리는 중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통수권에서. 통수권에서 배제되는죠. 배제돼 있죠. 배제돼 있죠. 그 양반은 근데 국방부 장관을 자기 휘하에 거느리는데 그래도 배제가 되나요? 휘하라기보다는 지금 그 정부 조직법상에 보면 각부 장관은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그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총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에 보고한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통보만 하면 요건을 다 달성하는 거죠. 그럼 통합방위의 의장을 국무총리로 하는 것 자체가 미스네요. 미스죠. 근데 그걸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앙통합방위협의회 자체도 대통령이 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그 법의 맹점을 법제처도 몰랐나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통합방위법은 굉장히 그 허점이 많습니다. 예를 저도 들면 허점 많은 건 알고 있지만 네. 이렇게 허점이 많은 그 다음에 이제 통합방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통합방위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자체에는 다 지역 통합방위 협의 중앙 통합방위 지원 기구 본부가 다 있습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났을 때 중대본인가 네. 그 만들어져서 총리가 하게 행안부 장관이 하는데 워낙 큰 거는 총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거랑 통합방위랑은 다른 건가요? 다르죠. 성격이 다르죠. 그 중대본은 총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통수권자는 할수 있죠.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그거는 민생 분야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건 가능하죠. 그럼 우리가 그 중수본 만드는 걸 참고해서 통합방위법을 만들었나? 뭐가 잘못된 건가? 그것은 옛날에 그 대통령 훈령 28호인 그 대비 정기전 지침이나 그 다음에 그 통합방위 지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조로 해서 95년도에 그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있었을 때 네. 그것 때 이제 급조해서 통합방위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그 대응 기구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옛날 개념으로 움직여다. 즉
합참의장이 지금 통합방위 본부장입니다. 그것은 그 현재 그 문민 통치 개념 원칙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장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합방위 본부장은 국무총리가 해도 돼요. 의장은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 합참의장은 통합방위 작전만 지휘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은 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러 가지 자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뭐 중앙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을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를 바꿔야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북한의 저강도 그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게 항상 늦다. 네. 그럼 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사이버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를 휘젓고 있다 할 때는 현행법상으로 우리 민방위로 대응해야 되느냐, 통합방위로 대응해야 되느냐, 어떤 게 더 옳은 거예요? 할 수 없죠,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없죠. 그럼 오물풍선이 날라와 뛰었다 할 때는 통합방위입니까, 민방위입니까? 오히려 보면 주민 보호 측면에서 보면 그 민방위의 비중이 높고 통합방위도 그에 준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럼 민방위 사태를 선포하게 되면 이거 주체는 이것도 총리인가요? 통합방위는 아까 총리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것도 총리입니까? 행안부 장관이 지금 그 하도록 되어 있죠. 행안부 장관이. 네. 그다음에 지자체장들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데 만약에 이북에서 오물이 풍선이 날라오는데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당원이라서 사퇴를 선포하고 경기도지사는 김동연 씨라서 선포 안 하겠다. 우리는 경기북도는 평화 누리도니까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죠. 현재 우리처럼 안보를 그 정치화해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는 정말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지금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그거 어떻게 하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도지사는 해라 그래도 파주시장이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파주시장도 민주당이에요. 그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그 경기도 전역에 이제 그런 상황이 터져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민방위 사태를 선포를 하면 당연히 거기는 그 하위 기관에서 따라오도록 돼 있죠. 따라오는데 이제 서울시는 선포했는데 경기도는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게 문제는 되겠네요.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룰이 없는 거네요. 없는 거죠. 와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까 제가 통합방위 문제로 이렇게 대통령이 그것을 통수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경기 북도 쪽으로 많이 풍선이 떨어지는데 나는 별로 정부가 하니까 하긴 하는데 별로 원치 않는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을 많이 동원 안 하면 그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그건 주민들이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건 결국 국민한테 돌아가네. 그래서 주민 소환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응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 민방위 문제를 지역 자치에 넘겨버렸죠? 그 현재 지금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업무 중에서 소방하고 민방위는 해야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소방은 중앙정부로 다시 땡겨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민방위는 여전히 지역으로 가 있나? 아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통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지금 수직관계나 수평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선출직으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그것을 미온적으로 해도 나쁘게 하면 사보타지를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누가 입법을 해줘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야죠. 근데 국회의원들이 전혀 모를 텐데 오늘 점심 때 몇몇 의원들하고 먹었는데 저랑 말싸움하다 그냥 헤어졌습니다. 근데 모르더라고요, 개념. 국회의원들은 저도 뭐 거기서 몇 차례 그런 의견을 과거에 논의를 했지만 앞에서는 굉장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당론이 정해지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게 그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이런 문제를 그 제기를 하려고 했던 배경은 뭐냐면 이 사태가 발생했는데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이제 그 연평도 울릉도 지역으로 그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근데 울릉 이미 그때는 적 공습 경보 발령이 중앙정부에서 발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울릉군 울릉군은 상황 파악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주민 대피를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난 걸로 이렇게 보면 북한이 이제 자체 저걸 했잖아요. 주체 우주 발사체를 쐈지 않습니까? 작년에.
샀죠. 예. 네, 쐈는데 그것 때 이제 서울시에서 그 재난 문자 잘못했다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이렇게 실랭이를 벌였고 이번에 이제 우물 사태 이런 것들도 보면 경기도하고 이제 또 행정안전부고 실랭이를 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방위 기본법이나 통합방위법 이런데 서태 선포의 구성 요건에 이런 북한 도발 유형에 맞게끔 이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게 규정이 돼 있으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고민할 게 없지 않습니까? 아, 풍선? 아, 이거는 민방위 사태로 해결해야 되겠다. 아니면 통합방위 사태로 선포를 해야겠다. 이것을 그 결심을 지자체장들한테 건의해가지고 아니면 또 중앙정부 요청해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안 하면은 뭔가 좀 찝찝하고 하자니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방위 경보 같은 경우는 북한이 도발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하면 그 공군 작전사령부의 그 전술 TOC에서 그거를 해가지고 군은 자동으로 전파가 되는데 민방위 사태 같은 경우는 또 민방위 중앙 통제소로 딱 이걸 통보를 해줘가지고 이걸 통보해라. 아니면 거기서 또 군에 또 요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현대전의 양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해줘라, 해라 이렇게 보고하는 서로 통보 협조하는 사이에 이미 상황이 끝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위기 대응은 군은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안전을 국민 안전을 다루는 행안부 쪽, 그다음에 지방자치 쪽은 안 돼 있는 거네. 그게 안 된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계략적인 것은 돼 있지만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지자체의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계획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업무를 자기가 처리할 수 있고 또 지자체장을 그 보좌할 수 있는 특별참모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습니다. 그러나 시군구단에는 그 자체가 없거든요. 아하. 그러면 현재 지금 그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순환보직을 하면 알만 하면 떠나고 또 가기도 싫어해요. 3D 분야로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전문성을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일만 시간의 법칙에 전혀 맞지 않는 그 운영수. 그럼 우리 정 박사님 생각은 민방위를 통합방위 쪽으로 많이 이게 겹쳐주는 게 낫다는 거죠. 민방위 통합방위를 나눠놓는 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죠. 이제 통합방위하고 민방위는 그 특성에 맞게끔 그 위기, 북한의 도발 위기 유형에 따라서 그렇게 사태 선포 용건을 좀 보강을 해놓으면 통합방위 사태 때도 민방위 대원을 동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또 역으로 그 민방위 사태에 준한 이런 그런 것들이 규정이 되면 민방위 사태를 선포하면 통합방위를 할 수 있도록 군이나 경찰이나 또는 소방 이런 요원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자원을 동원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이 심리전의 일환으로 일단은 지금 오물풍선을 띄우는데 이것이 현재까지는 뭐 북한에서 거름이나 두엄, 똥을 섞은 거를 보내다가 종이를 보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우리 떠보다가 이제 센 것을 한번 보낼 수도 있겠죠. 뭐 AI라든지 또는 구제역 또는 뭐 탄저균도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 탄저균이나 AI가 구제역이 균이 나서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는 건 늦지 않습니까? 아유, 그 당연하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북한 오물풍선이 너무 이거 일종의 침투인데. 침투죠. 근데 우리는 그게 균이 터지고 나서 두번 터진 거는 넘어가는데 균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얻어맞고 몇 사람 피해 본 다음에 대응할 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근데 예를 들어 저게 그 화생무기 관련된 화생무기 같은 것을 한 것은 북한이 그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제협약에 그 하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못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얘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풍선이 날라왔지만 그것을 군에서 그걸 요격을 하려고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제 질문 드릴게요. 쟤네들 띄우는 거 보이잖아요. 예. 우리가 북쪽 지역에서 터지도록 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의 도발 빌미를 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쟤네들이 띄운 게 우리 쪽에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1000개 이상 떨어졌습니다. 근데 또 띄우는 건 우리 쪽으로 오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프리엠프티브 어택이 아니라 프리엠프티브 디펜스 선제 방어가 되는 건데 이게 왜 빌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 간에는 그게 가능하죠. 북한이라는 그
집단은 우리와 상식에 반하는 일들을 뭐 밥 먹듯이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근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여기 와서 터지고 탄저균이 떨어지고 하고 하면 물론 북한이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터지고 난다는 우리 피해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차로 해가 한 3,500여 개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카드를 만지니까 이제 중단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9.19 합의를 이제 전면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또 2차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용산 지역 일대 그 전쟁 기념가까지 떨어졌잖아요. 대통령 이것은 가까운데. 심각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완전히 뚫린 겁니다. 네. 이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들이 그 날린 것을 이런 참 우물폭탄이라는 그 기기묘묘한 그러한 그 대남 그 전단도 아니고 그런 그 수단을 이렇게 써서 보낸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우리 그 남한 국민들에게 뭐 모멸감도 좀 주고 또 비아냥도 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지금 정치 구조가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첨예하게 서로 대립돼서 더 싸우게 만드는 거죠. 갈등을 유발해서 국론을 분열을 하는 것을 그 유도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유사시에 대비해서 아까 방금 언급했던 화생 무기를 이렇게 투하하려면 지점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주요 핵심 기반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려면 드론 같은 걸 운용하기 위한 재원을 하나에 산출하기 위한 연습이지 않겠냐. 그렇죠. 저는 이제 그렇게 그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각 뉴스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그 느낀 게 야, 그러면 저렇게 철저하게 북한 그 도발에 응징을 하겠다고 다 뭐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즉감끝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왜 못해? 과연 국민 보호는 어디가 있느냐. 국민이 죽은 다음에 다친 다음에 할 거예요? 그 말하면 그야말로 tomorrow will be late. 내일이 늦으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 과거에도 수없이 얘기해 왔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 정부 부처라든지 또 이런 관련된 그 단체 이런 데서 수용을 잘 하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를 보는데 결국 이것은 대통령이 통치권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을 해서 하든지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통수권. 아, 그럼요. 통치권이 아니라 통수권. 당연하죠. 통치권 하면은 그 야당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통수권 차원에서 발의를 해서 이것을 거중 조절을 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건초도 햇빛이 날 때 말리고 쇠도 이렇게 달궈졌을 때 때려야 되듯이 기회가 왔을 때 해야지. 이번 그 오물풍선 폭탄 이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이런 그 위기 대응에 관련된 체제 운영의 허점을 보완을 할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럼 이번엔 이 법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령이랑만 바꿔도 되는 겁니까? 법을 바꿔야죠. 그럼 민주당이 협조할까요? 그것은 명분이 약하죠. 반대할 명분이 약한 거죠. 대통령이 통수권 강화해서 이제 검찰 독재에 이어서 군부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떡하죠? 특검 피하기 위해서 위기 조성한다. 그것은 아마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높기 때문에 그들 주장에 동조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반대한다고 하면 국민들 들고 일어나야죠. 저 이재명이 죄 많은 사람 하는 것 갖고도 검찰공화국 만든다고 떠들고 있는데 지금 북한 오물풍선대 갖고 뭐 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뭐 통수권 가지고 우리 국민 겁주는 거냐? 왜 위기 조성하느냐? 전 이 얘기 반드시 나올 거라고 민주당에서 보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구더기부터 장 못 담그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을 구더기로 보시는 건 아니시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학자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는 어느 정당에 이렇게 치우쳐서 바로 나거나 그럴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라온다. 그러면 날라온다. 이게 어디 떨어질지 모른다. 주민 대피를 해야 된다. 지금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화생방전은 민방위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오물풍선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민방위 훈련을 근데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해야 된다. 오물풍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일단 선 대피입니다. 선 대피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방위 훈련에서 그 대피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어떻게 보느냐면 첫 번째로 이제 대피소가 정부가 시설을 만드는 그런 대피소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 빌딩이나 이런 것들을 지하실. 지하를 이렇게 협조해서 이제 지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정부 시설은 문제가 없죠. 네. 언제든지 개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이게 개인 사유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아니 쓸데없이 해가지고 주민들 이렇게 대피시켜 놓으면 하다못해 청소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렇죠. 또 기물 같은 거 부서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누가 보상해 주냐? 그거 어떡합니까? 이제 이런 것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건물주 주인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경비를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대피하려고 그럴 때 안 된다 들어오지 말라 이런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대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시설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뭐냐면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야 돼요. 아하.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세금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자기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 그 면케해준 재산세를 좀 깎아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 그런 데 대해서는 뭐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뭐 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표창을 좀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행정권 발동이 너무 미약하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그 과거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런 것이 약해진 게 뭐냐면 주민 불편 그다음에 국민 그 민원 해소를 줄이겠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된 배경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네. 너 이거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 것이냐 살래 아니면 이거 평소에 하기 싫다고 안 해가지고 죽을래 유사시에 죽을래? 네. 이렇게 밀고 부려붙여야 되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민방위 사이렌, 훈련 사이렌이 딱 불면 핵심 기반, 예를 들어서 항공기, 교통수단이라든지 핵심 기반 관련된 그런 기능을 제외하고는 올 수도입니다. 일본도 보니까는 그 JR을 세워버리더라고요. 재난 탁 하게 되면 신칸센도 세워버리고 하던데. 그럼요. 그게 일본이 제일 엘러트를 딱 발령하면 네. 즉각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결국 그걸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말을 하려면은 대국민 언론 홍보가 중요한데 중요하죠. 그걸 해낼 만한 전략가나 실력 있는 사람이 있나? 누가 합니까? 대통령 공보수석이 합니까? 요새 우리 공보처는 없으니까 누가 하나요? 우리 정부 대변인실이 누군가요? 나도 모르겠네. 저도 정부 대변인은 누구지?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뭐 공보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민방위로 예를 들면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무장관이잖아요.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사회관계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육부 총리가 거기에 이제 핵심 헤드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대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들과 협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비춰볼 때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을지연습이나 뭐 민방위 훈련 이런 것들을 실제 훈련을 안 했거든요. 안 했죠. 근데 그것을 하자고 주장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려했어요. 반발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걸 해보니까 누구도 반발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하다가 안 하는 것보다는 해보면 누구든지 알죠. 우리 남자들은 군대 가면 유격 훈련이라는 걸 받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갈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훈련할 때도 거의 뭐 참 입에서 쓴 애가 날 정도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고 돌아오면 많은 병사들이 야 정말 그 힘든 훈련도 끝냈다.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민보호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예외 없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좀 하고 싶은 것은 각국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아베 총리가 지진 대피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총리가 우리나라처럼 민방위 복을 입고 유치원에 가서 유치원생들과 같이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진이 이렇게 보도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역시 네. 국민한테 국민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그 정부의 그 장관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저 유치원 학생들과 같이 이 책상 밑에 들어가서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민방위복이 그렇게 그 넥타이 메고 입으라고 한 옷이 아닙니다. 아하, 우리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민방위 그 잠바를 입더라고요. 깨끗해 보이게. 그거는 굉장히 모순된 그 모습을 상징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 질문 좀 드릴게요. 북한이 심리전을 오물풍선은 타치하고 요거 말고요. 지금 사이버 세계에서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가 대응해야 되나요? 국방부가 대응해야 되나요? 국정원이 대응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부가 해야 되나요? 누가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걸 계속 허용해 놓고 가게 되면은 자꾸 제2의 주사파만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왜 가만히 있지 이걸? 그것을 하려면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버 안보.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버 사령부 같은 사이버군을 만들 수 그렇게 해야 되는 개념이네요. 미국은 사이버 사령부 당연히 있죠. 만들었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각 부처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이 있습니다. 2018년 트럼프 정부 시절에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그 시사라고 해가지고 국가 사이버 보안 및 핵심 기반 보호청을 설정해서 네. 우리는 보호청. 그저 영문으로 하면 뷰로에서 국이라고 표현하는데 뷰로니까 국. 예, 우리 개념으로 보면 청으로 FBI도 뷰로인데. 네,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문제를 과거에 뭐 조선일보나 또 주간조선이나 제가 칼럼을 한번 쓴 적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핵심 기반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원도 관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 옛날에는 그래도 국정원이 했습니다. 근데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 친구들이 빼는 것 같아요. 원장부터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보기관은 그런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력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이 자기들이 집행기능을 가지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그 테러방지협의 의장을 지역 지부장으로 해놓은 것은 굉장히 그건 모순됐다고 저는 봅니다. 부조리하다. 아니 지역에서 하면 지자체장이 그 사이버 관련돼서는 그 지자체장이 책임을 지고 관련 업무를 하는 정보 담당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지 국정원이 거기서 나서서 한다는 건 맞죠. 국정원은 지자체장이든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좋겠다. 정보 판단만 제공해라. 정보 판단하고 분석해서 평가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이제 정보기관 역할만 하고 오퍼레이션을 하지 말라라고 지금 현재 돼 있잖아요. 되다 보니까 국정원도 안 맞고 군도 안 맞고 하다 보면 계속 북한은 우리 사이버 세계를 누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겁도 없는 거네. 그 사이버 기본법, 안전기본법을 만들어서 누굴 정해야 된다. 사이버 기본법을 만들어야 관련 기관 협업도 제도화해서 움직이지. 할 수가 있다. 시작이 그거다. 지금처럼 그 제도화되지 않고 특정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안정성과 지속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이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16년 국방 그 정보와 그 관련 해킹도 했고 전산센터 했고 최근에도 일어났는데 지금 사이버 사령부라는 게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 이제 댓글 사건 그거를 해가지고 그나마 박살났죠. 갖고 있는 것들 때 그나마도 미약한 조직 기능을 완전히 지금 손발을 잘라놓은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를 하는데 어쨌든 그 국가안보실이든 또는 그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통수권 차원 접근을 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그 지자체와 중앙정부에 메시지 제대로 전파했네 안 했네 그 다음에 이건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그렇게 그 갑론을박하는 사이에 국민 안전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군 차원에서는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 현재 드론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드론 작전사령부라고 하는 육해공군 합동사령부를 만들어놨어요. 또 드론으로 북한 오물풍선을 탁 잡으면 뭐 총 쏘는 게 아니라 뭐 레이저로 쏠 수도 있고 활 같은 거 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북한 지역에
똥 떨어지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탄적은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우리한테 넘어오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DMZ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근데 군에서는 포탄이 안 날라오니까 전부 다 긴장만 하고 전부 다 전원 출근해서 대기만 하고 풍선은 1000개가 넘어오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군사 분계선 이북에 떨어뜨리는 문제는 확고하게 적의 위협이 그 식별돼서 제3국이 봐서도 아 저거는 한국이 능히 먼저 그 선제 타격해서 이렇게 그 떨어뜨렸다 이런 것이 설정되지 않으면 사실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아까 드론 사령부 뭐 운영하고 있고 또 방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사령부라는 게. 그 지금 고고도 하고 중저고도 하고 이게 지금 육군하고 공군하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통합 방위 그러니까 한국형 그 통합 그 방공 체계 이런 것들이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저는 그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공격 의도가 명확하게 그 남한 우리를 대상으로 공격해서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그런 것이 식별이 되지 않는 한 사실 그런 체제를 갖춘다 한들 쏘질 못합니다. 북한이 과거 그 우리 민간단체가 띄웠던 풍선 띄우니까 고사총을 쏜 적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때가 우리도 이제 저쪽으로 자주포를 쐈었잖아요. 북한이 지금 풍선 날라오는데 우리 방공 포병이나 공군의 뭐 미사일 방어 사령부에서 쏜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지만 그렇죠. 드론 같은 거 띄워갖고 드론에서 탁탁 그걸 터트린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큰 전쟁 뭐 그런 것까지 커지나요? 우리 방어인데. 근데 이제 드론으로 그 풍선을 터트리는 문제는 사실 경제적인 작전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오물 아니라 풍선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그 풍선이 날라와서 대한민국 툭툭 떨어져서 터지는 거는 어차피 피해 보잖아요. 근데 그렇죠. 차라리 민통선 지역에서 터트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우리 뭐 그런 방법은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지금까지 군에서 대응하는 그 북한의 그 옛날 그 무인 비행기라든지 드론 이런 그 대응하는 그 양상을 봤을 때 과연 우리 군 지휘관들이 그렇게 적극적인 그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그 지휘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번에 드론이 북한에 오물풍선 들어올 때 1사단장이 회식했다 그래서 직무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1사단 지역으로 분명히 넘어왔어요. 1군단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은 사단장이나 군단장들이 아니 뭐 북한이 뭐 날라오면 그물이라도 걸어서 잡겠다 그랬잖아요. 옛날 유투기 날라오면은 뭐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포는 못 쏘고 소총 못 쏘더라도 드론 각 군단마다 드론 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요새 드론 가지고 카메라 찍으면 레이저 광선 딱 가서 피사체 찍듯이 그 광선만 쪽 가도 풍선 하나 터트릴 수 있고 한데 그거 방법 만들어서 작전하면 우리 쪽에 넘어온 건 더군다나 못 맞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일사단장 그 직무배제 건은 그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북한이 그 오물폭탄이나 풍선을 보낸 걸 가지고 지휘관을 꼭 지휘관이 지휘통제실에 있어야만 그게 과연 지휘통제 그거를 대응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쟁 시에도 지휘관이 지금 부지휘관이 직무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당직도 있고. 저녁에 일과 시간 끝나면 당직 체계가 운영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직 사령이 그날 그 사령부 사단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당직 사령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내가 어떻게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면 사단장한테 전화. 보고해서 사단장이 아니 술을 먹든 아니면 잠을 자든 하다가 들어와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여론에 의해서 그 지휘관을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뭔가 하면은 1사단장 직무 배제한 거는 전군 주요 지휘관한테 딱 경고를 준 거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경고를 받았어. 그러면 당직 사령관이든 사단장이든 군단장이든 북한 오늘 풍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전방 사령관들이 쫙 날아가고 있습니다. 보고만 해주냐? 그 의미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 이제 우리 군에서.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보았다시피 타격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언론에도 이렇게 그 회자가 되고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타격을 못하는 가장 큰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북한의 풍선이 벌써
1000개 이상인 대한민국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띄운 거는 3000개가 넘다고 자기들 발표를 보니까. 그럼 이미 넘어왔는데 우리는 지금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걔네가 띄운 거를 이북에서 솟아오를 때 그거를 드론으로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뚝뚝 폭발시키면 거기에 만약에 탄저균이 있으면 이북 애들이 뒤집어 쓰는 거고 똥이면은 걔네들이 뒤집어 쓰는 거고 우리는 북한한테 피해 준 거 없다 이거예요. 어차피 걔네들이 풍선 띄워서 우리 엿먹이려고 하는 건데 그런 작전을 옛날에 3사단장 백골사단장이 북한이 뭐 하니까 비무장지대에다가 포를 쐈지 않습니까? 쐈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지휘관들이 배심 있게 나가야 되는데 아이 지금 전부 다 자기 자리 지키고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똥풍선 지나가는 거 쳐다보고만 있으라는 얘기 이건 정말 모순된 거 아닌가? 직강구시라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일단 했다가 중단했잖아요. 북한의 그 오물풍선 내려보내는 것을 그때 정부 차원이든 아니면 뭐 국방부 차원이든 간에 앞으로는 얘네들이 가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북한 제국에 떴을 때 바로 선포를 해야죠. 투하를 거기에 우리가 타격하겠다. 네. 그 피해에 대해서는 각오해라. 너희들이 다 책임을 지고 너희들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어야죠. 지금 김여정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딱 담화 발표해서 니들이 그래서 뭐 조건문으로 던지고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군대 지휘관이나 또는 그 이런 그 관련된 그 각종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상상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Think the unthinkable 안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북한이 오물풍선 띄우고 뭐 어쩌고 하면서 지금 전방 DMZ도 인민군 집어넣었다 뺄까 계속 건들고 있잖아요. 우리를 지금 뭐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넘어오면 쏜다. 경고 사격 하듯이 풍선 날라오면 탁 맞춘다. 그리고 너 계속 띄우는 놈 너 누군 줄 알아? 너 죽어? 그럼요. 너 저기 개성이 2군단이죠. 2군단장 너 각오해? 4군단장 너 해주 너 각오해?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강단 있는 군 우리 신원식 장관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이 잘한다고 해서 밑에 그 각 지작사령관이 하느냐? 그 사령관들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거죠. 참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통합방이냐 민방이냐 문제도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이 각 지자체들이 민방위를 하다 보니까 김동연 경기지사는 나는 북한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민방위 선포 안 하겠다.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은 여기 똥 떨어지니까 선포 안 하겠다.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안전부는 또 이렇게 갈등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통수권자가 아닌 국무총리가 통합방위 의장으로 있는 문제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심리전을 사이버 세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무방비라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군은 이럴 경우에 어떤 결심을 하고 있다가 우다고리 있지 않습니까? 오브저베이션,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디시전, 액션 들어가야 되는데 디시전이 이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액션도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은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그런 것이 어디서 이제 추론이 되냐면 지금 병사들이 뭐 그 재난 때 해병대 그 뭐 상병이 죽은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군에서 이게 각종 안전사고로 죽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군이 지휘관들이 작전 중심이 아니라 사고 관리에 중점을 둔 군대로 이게 행정형 군대로 지금 학교가 돼버렸죠. 운영이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장군 하나 만들려면 오랜 기간과 많은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일사단장 그 직무 배제하는 거 글을 보면서 이게 완전 여론몰이 인민재판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거는 맞지 않는다. 지휘관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전방 사단장들 보고 그 DMZN에 매복을 들어가라고 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그런 그 지시를 내리는 군대에서 과연 지금 말씀하신 고차원적인 그런 걸 풀어낼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 중부군 사령관이 그 이란의 쿠두스 군 사령관 솔레이마니를 제거했던 친구가 이제 책을 회고록을 냈는데 상당히 그 조선일보에서 잘 써서 저도 방송으로 다룬 바가 있는데 거기는 딱 대통령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합참이 조언을 하고 중부사령관이 준비해서 딱 제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대통령도 지금 위기를 안 느끼니까 중앙아시아 순방을 가셨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지침도 없으니까 지금 총리께서는 의정 갈등 문제에 더 집중하고 계세요. 통합방위도 민방위도 안 하고 있고,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없으니까 이 공무원들만 이게 똥비라 주스로 다니는 거고, 군인들만 경찰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거 위험한 것도 못 느끼고, 우리만 손해고, 이게 떨어졌으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정부가 한다면 북한에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통합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국방부 장관도 있고 행안부 장관이 있는데 누가 전체를 이끌 것이냐. 자, 국가안보실에 안보실장이 이끄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아까 이제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합참의장은 우리처럼 자문이죠. 지휘관이 없습니다. 네. 거기는 그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국가안보 보좌관이죠. 근데 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장은 보좌관입니까? 특별참모죠. 참모죠. 네. 참모하고 어드바이저하고 다르죠. 다르죠. 그럼 안보실에서도 이거를 아이디어를 통수권자한테 주는 것, 스텝으로서 주는 거지 결정권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대통령은 모르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뭐 모른다고 이렇게 단정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참모들이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지금 이게 상황 대응 과정 이런 것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뭔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빈 것 같다. 비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만 할 뿐이죠. 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법 제도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서로 이게 통합방위를 선포할래 민방위를 선포할래 싸우지 말고, 또 재난 문자 발령하고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상황의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기 때문에 어디로 대피하세요 이렇게 딱 나오도록 이렇게 하고, 사실 그 행정안전부에서 표준 그 재난 물자를 만들어 놓은 건 잘한 거예요. 잘했죠. 근데 그것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지자체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그 연평도 지역에 했던 거 서울에 했다고 그랬는데, 서울에 똑같이 냈는데 서울은 또 다르잖아요. 연평도하고 그때 날아간 상황하고. 그러면 서울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하고 과장이나 국장 이런 사람들은 실무자가 해갖고 오면 표준 재난 문자를 현 상황에 맞게끔 업데이트를 해서 내놓는지 필터링을 해줘야 되는데, 실무자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니까 시장은 더더욱 모르는 거죠. 그렇죠. 난 다음에 문제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 또 경기도하고 또 행안부 문제 이런 것들도 좀 없어져야 될 것 같고, 대피 문제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이번 을지연습 때 이제 뭐 핵시나리오 이런 것들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위기 훈련 현장을 다녀본 경험으로는 말로는 다 한다고 합니다. 지자체장 누구도 주민대표 이상 없습니다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가면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I don't know what can I do. 그렇지.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좋은 예가, 울릉도로 북한 미사일이 왔을 때 공군에서는 잡아갖고 군에서는 알럿을 울리는데 울릉군에서는 뭐 하고 아무도 대피도 못하고 하는, 그거 아주 단순한 사례잖아요. 그거 확대하면 지금 똑같이 오물풍선에 대해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울릉도 사태였네요. 울릉도 국민 교육을 쭉 하면은 우리 맹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울릉도 사태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안전부에서 그 공속경보 발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울릉군청은 더 이미 날라온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숨어. 당연하죠. 숨어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느냐? 나중에 자기들이 조치 과정에서 문제가 되면 처벌이 두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면책 행정 제도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우리 정창건 박사님하고 짚어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통령부터 국가안보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한데요. 좀 정 박사님 이번 제안을 계기로 정부에서 또 국회에서도 민주당까지도 정쟁으로 최혜병권 가지고 우리 국민 뭐 국가안보 하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이걸 갖고 한번 다뤄주기를 갈망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